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 17일이군요. 네, 2월 17일 월요일 오전 아침 10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제가 정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는 불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규칙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있어도 하려고 해도 예. 뭐 돌발적인 어떤 사람과의 만남 혹은 술자리 그리고 때로는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을 좀 갖기가 어렵죠. 하나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 우리의 이 일상 리듬이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어 전해졌고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이 자살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전문가로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고인 되신 분한테도 죄송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주제를 좀 비온 뒤에 급하게 좀 변경을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진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정신과 의사니까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적인 분들이 뭐 비온 뒤에 여러분 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지금 1차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회 국가적인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쪼끔 버겁다고 느끼기도 하고 쪼끔 이게 아 저보다 쪼금 더 뭐랄까요? 권위 있으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제 있었던 소식이고 바로 지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쪼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고 싶은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시간으로 지금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오늘 가급적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아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예방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든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든지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가정에서는 이런 걸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우리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예 댓글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진 님께서는 악플러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윤희 님께서는 "댓글 남길 때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사이버에서 테러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그 누군가의 인신 모독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막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죠. 그래서 혹시 피디님께서도 채팅창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자살 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는다라는 질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댓글을 좀 달아 주십사 댓글도 같이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인사는 시작하면서 네 아침 인사는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겁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인사는 같이 나눠 보죠. 네. SK 님께서 제일 먼저 예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주아의 미안 채널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아 주제가 바뀌었네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예 바다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예 봄날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SK 님께서는 "미세먼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제이 님께서는 네 인사해 주시면서 핸섬 닥터 광민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채영 님께서는 "이혼 승려 캠프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참 이혼 승려 캠프도 이 약간 매운맛이죠, 내용이. 네. 때로는 저도 그 방송 촬영하면서 되게 뭉클할 때도 있고요. 정말 그 가정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띵 받는 거죠. 예. 가끔 제 표정이 정말 얼척없는 표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 실제로 띵 받은 겁니다. 예. 이채영 님께서는 "자살한다는 걸 들으면 타격이 너무 커요."라고 하셨는데 어제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딸이 저한테 막 뭘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뭘 보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보챈다는 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냥 가족 내에서 그냥 아빠한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약간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네. 그냥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냥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순간 머리 안이 하얘지면서 그 가슴이 먹먹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제 아내나 제 가족들은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던 분이 돌아가셨는 줄 알고 이제 막 같이 놀란 거죠. 근데 제가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물론 한 개인이 본인의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큽니다만 예 그것보다 더 컸던 부분 더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러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사건 이 상황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많이 알려진 그 누군가가 그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본인의 생을 스스로 마감할 때 이거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에는 힘겨운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버텨내요, 억지로.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 반면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도 같이 있죠.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누군가가 본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그게 본인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결책을 가져가는구나.' 그 잘못된 해결책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 저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나.'에 대한 거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제가 어제 그냥 먹먹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건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든 죽음에도 그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내 삶의 일정 부분에 기쁨을 누렸고 즐거움을 누렸고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고 그리고 행복감을 누렸고 성취감을 누렸다면 그거는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왜냐하면 그건 공공의 대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셈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아닙니다. 자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급하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이 자살 문제를 그래도 이거는 정신과 의사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정신과 의사도 포함되고 국가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뉴스를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살률 작년 자살 통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약 8% 정도가 높아져서 지금 20 명대 10만 명당 예. 10만 명당 자살 사망이 작년에 10만 명당 20대 후반 20명 후반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밑바닥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이미 인지된 지가 한 20 년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문가 단체와 국가가 손 놓고 있었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과 인력과 노력과 이런 부분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그냥 넋 놓고 지켜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로 그래도 최근 작년 이전까지는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작년 1년 통계의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그것도 그냥 살짝 높아진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8%약 10% 가량이 높아졌어요.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 누군가가 본인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살의 위험 상황에 있을 때 그걸 구조해 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권태원 님께서 "높은 자살 순위는 여전히 한국이 1 등인가요?"라고 하셨는데 네. 1 등입니다. 1 등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양상 자체가. 그리고 그 연령대가 예전보다 네 젊어졌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제가 펠로를 할 때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죠. 10 년가량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령대별 자살 통계를 낼 때 청소년은 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물론 그 안에서 남녀는 좀 달랐어요. 예. 여성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그 여성 청소년이죠. 여성 청소년은 자살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예, 남성 청소년은 그래도 쪼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계를 다 냈을 때 청소년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상위권입니다. 1-2 위를 다퉈요. 제이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울감이 너무 심할 때, 정말 내 삶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제는 정말 좌절의 끝에서 인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싶다는 진짜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리 안에 가득할 때, 그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 이름으로 질문을 좀 바꾼다면, 예,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면제는, 네, 수면제는 안 돼요. 수면제는 안 됩니다. 신경 안정제도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용량의 신경 안정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즉 집중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제력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전쟁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위험한 행동을 참아야지, 극단적인 행동을 참아야지라는, 예, 그래도 삶의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의지의 영역이 남아 있고요. 반면에 '그냥 다 놓아 버리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싶다.'라는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들도 머리 안에 가득합니다. 얘네 두 가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는 이 양쪽에서 어느 쪽을 약화시키냐 하면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왜냐면 억지로 우리의 그 자제력으로,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참고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행동을. 근데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는 자제력을 떨어뜨려요.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반면에 충동은 더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살고자 하는 의지의 힘은 약해지고, 그냥 '다 모르겠다. 그냥 다 놓아 버릴래.'라는 충동적인 마음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틸록스 졸피뎀 이쪽 계열의 수면제가 우울이 심한 환자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틸록스 졸피뎀과 관련된 수면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기억도 날아가 버려요. 수면제인데 본인은 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기억만 날아간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 소위 말해서 전두엽이 없어진 상태로 기억 저장도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냥 충동만 남아 있는 채로 깨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기억도 없어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역시도 양이 많아지면 우리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즉 자제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야 뭐 신경 안정제, 수면제, 뭐 일상적인 불면에서야 문제될 거 없죠. 하지만 정말 심각한 우울,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 안에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예, 높은 용량의 신경 안정제나 스틸록스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라제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건 기름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불에다가. 반면, 예, 그러면은 자살 생각이 머리 안에 가득할 때,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 안에 가득할 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사실 신경안정제 계열이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충동이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의 영역을 좀 낮춰주는 약물들. 딱 해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몰렸을 때 그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살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수단이죠. 그리고 설령 도망간다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편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파국적인 극단적인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 거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망상이랑 똑같아요. 잘못된 판단이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항정신병 약물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 계열의 약물이죠. 도파민 계열의 약물은 그 뻗어나가면서 파국적으로 자꾸만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는 나의 생각을 일정 부분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분명 도움이 돼요. 물론 이것도 용량이 높아지면 그다음 날 다소 멍하다고 느낄진 모르죠. 예. 하지만 적어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머리 안에 가득 메우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넘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땐 수면제나 술로 도망가야 될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약물을 사용한다면 예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예 응급으로라도 어떻게 처방을 받건 예 아니면은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원태원 님께서는 "자살 충동은 어느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만성적인 우울에서입니다. 만성적인 우울에서고 어 만성적인 우울 상황에서는 우리 뇌에 분명한 변화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기억은 예 우리의 통상적인 기억 영역인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에 저장되지 않고요. 감정과 연계되어 있는 해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편도라는 데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근데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는 우리의 사고 체계랑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두엽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즉 이성적인 판단의 기반이 되는 기억 영역이에요. 반면에 편도라는 그 감정과 충동의 영역인 여기에도 이제 기억이 저장되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기억은 대부분 이 안에서 감정과 연동되어 버리죠. 즉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로 인해 가지고 상황 판단에 대한 분별력을 다소 잃어버리잖아요.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화와 연결돼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판단도 왜곡돼 버려요. 즉 자살 충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에 있어 가지고 해마와 관련된 기억이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편도와 관련된 영역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쳐 버립니다. 그쪽 영역이 더 활성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왜곡되게 가져가 버리는 거죠. 어제 뉴스를 접한 다음에 저랑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그분도 이제 삶의 트라우마가 크신 분이세요. 근데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난다고. 네. 제발 자기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음
저렇게 누군가가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말 이 커피 한 잔의 행복감, 커피 한 잔의 즐거움, 그 여유,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작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죠. 우리가 삶에서 너무 거창한 걸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지? 남들이 나를 얼마만큼 멋지게 볼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못 살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겠냐고요. 물론 더 큰 아마 고인은 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겠죠. 더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래도 그 순간순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의 작은 행복감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쪼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아마 비욘디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너무 가혹해요. 사회가 가혹해요. 대중이 가혹한 거죠. 그리고 좀 조용하게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그거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과거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는 게 당연해요. 그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죠. 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작은 거는 하겠다잖아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예. 그게 연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것까지 방해하냐고요, 우리 사회가.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연극 한번 가 보세요. 최근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 연극 배우분들의 그 대단함에 대한 거를 새삼 느꼈어요. 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울까? 아마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연기보다 연극 무대라는 거는 훨씬 더 부담감도 크고 예 훨씬 더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카메라에 나오는 배우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배우분들이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 연극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배우가 쏟아야 되는 그 열정과 그 땀과 노력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엄청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의 뭐 한때는 천국이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타트업의 지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무언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법적인 범주 내에서 사회적인 법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나만의 꿈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펼쳐냈을 때 그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래도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영역들이 있어야죠. 물론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회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게는. 그걸 바탕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딛고 일어섰을 때 과거의 그 본인의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그 본인의 과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막무가내로 나아가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만큼 단단해진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영향력 있게끔 우리 사회가 가져가려면 예 우리 사회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예 어떤 그 과오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더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임브라뜨 님께서는 임브라뜨 님께서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예 산에서 만나서 119에 신고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시 또 시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어 세계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 기사들 아마 하단에 우울감으로 힘드신 분들은 어디다가 연락하세요 등등등등 계속 붙을 거예요. 물론 이게 보도 준칙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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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변에 자살에 대한 위험이 인지된 상황에서 혹은 내가 자살에 대한 안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아 정말 이거는 내가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거를 위기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네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지금 임브라뜨 님께서도 주변에서 누군가를 발견을 했는데 119에 연결됐죠. 119에서도 그분을 어떻게 그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들이 있느냐에 대한 거죠. 이분이 만약에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갔다 치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레지던트 없죠?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대형 병원은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는 예 즉 처음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는 그 병원에서 처음 정신과 진료를 보는 환자는 응급실에서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던 분들이 무슨 문제가 터졌다면 예 뭐 입원도 하셨고 외래 진료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무슨 자살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그 병원에서는 진료를 본 적 없는 분이 급하게 응급실에 왔을 때는 대응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상황에서 마땅히 대처해 줄 수 있는 인력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어떻게 보면은 2차 병원급이죠. 예. 예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는 응급실 병원이 있는 정신과 병원을 데려간다 치죠. 음.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 예 대부분 시설적인 면에서나 이런 응급 체계에 있어 가지고 여전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제가 예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한 7년 전쯤에 그 2차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죠. 강제 입원을 하려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한 번 더 이 입원이 적당한지에 대한 거를 판단해 주는 절차가 있어서 제가 그 의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여러 2차 병원들 정신과 병원들을
이제 가서 판단을 2차 진단을 해야 되는 걸로 방문을 했는데 병원 운영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응급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여력이 안 돼요. 그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턱걸이까지 차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분이 그 안에서 뭐 응급적인 어떤 진료 체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이분께서 119에 이제 간 다음에 "아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내일 정신과 개인 병원을 찾아서 진료 볼 테니까 저 이제 집에 돌아가게 해 주세요. 저 이제 그런 위험한 행동 안 하겠습니다."라고 119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일단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다가 전화를 돌려요. "저 지금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진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권 아마 뭐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만 당일날 진료가 가능한 정신과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여기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 자살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입원 치료를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응급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정신과에서 위기 상황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급성 정신병, 예. 뭐 조현병이든 양극성 장애의 아주 심한 조증 상태든 이런 급성기 상황 그리고 자살이에요. 이거 두 개가 정신과적 위기거든요.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개인 의원에서 해결이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에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2차 병원, 3차 병원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아마 개인 의원급에서도 당일날 진료를 많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연계해 가지고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은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큰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고 연계를 하겠죠. 근데 지금 2 차, 3차 병원에 지금 진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인 응급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문제가 같이 다 결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근데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도 절망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만두셨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자살 응급 대응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체계가 갖춰지면 다른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까지도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지금 저한테 만약에 자살로 정말 심각하신 분이 진료를 오늘 보러 오신다 하면 평가를 하겠죠. 위기 평가를 할 겁니다. 얼마만큼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신지에 대한 걸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처방을 하겠죠. 예. 그리고 제 외로도 오실 수 있도록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건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제 정말 저한테는 트라우마지만 제가 진료를 본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꾸준하게 진료를 보신 분이에요.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자살 위기가 심각해요.
근데 저랑 약속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위기만 넘기자. 그리고 약물 사용하자. 그리고 정말 위험하면은 우리 응급실 가자." 그리고 제가 진료 의뢰서까지 적어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응급실을 안 가서 잘 넘기게 되면 이 상황을 잘 넘기게 되면은 "그다음 주에 있는 내 외래에 와서 다시 진료를 보자." 약속 다 했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저의 잘못도 있죠.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병원이든 어느 병원에 보내 가지고 입원을 시켰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뒤에 환자분들은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입원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입원하죠." 하고는 어떤 연계했겠죠. 혹은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제가 거기로 연계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이 입원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제가 연계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저 제가 진료를 적어 주면서 "아 정말 위험할 때는 제발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의사한테도 트라우마예요. 다행히 저는 그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상황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 상황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저한테 물어요. 왜 그날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나요?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1차 의료기관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당일날 초진 진료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아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위험성을 안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당일날 초진 진료를 급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 가셔야 될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응급 진료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입원 진료 체계가 갖춰져 있는 적어도 그게 연계가 쉽게 가능한 그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병원을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입원 치료를 연계해야 할 때 저한테 외래 진료를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입원 치료를 연계해서 진료를 봐야 할 때 제가 사적으로 가까운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지만 무언가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인제는 대학병원도 교수님들이 진짜 일이 턱까지 차 있어요. 연락도 못 해요. 연락도 못 드려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의정 갈등 뭐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의정 갈등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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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자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 나가 보고자 한 방송인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요. 죄송합니다. 아휴. 오타마는 댓글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행복의 기준이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 부, 명예, 학벌, 학력이라고 학습되어져서가 아닐까요?" 이것도 맞죠. 우리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비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인스타든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만나는 너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쪼끔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나의 현재 상황에서 한 층 한 층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내가 한때 이랬던 때를 기준으로 나의 현재 상황을 자꾸 비교하니까 '나의 현재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원태원 님께서는 예 "뇌 해마가 손상되어 자살이 충동이 온다고 하는데 예 항우울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항우 해마 손상이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SSRI 이게 항우울제입니다. SSRI도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던데 "ADHD 자극제는 어때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자살 충동에 대한 위험 경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오히려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이 심한 우울 상황에서는 예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거나 예 혹은 기분 조절제라는 걸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SSR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우울제를 안전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가져갑니다. ADHD 자극제와 관련된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실제 진짜 ADHD라 한다면 이런 약물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ADHD 약물을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예민함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약을 이제 실제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물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약물 사용과 관련된 거를 임의적으로 환자가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정보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해서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조절해야지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쪼끔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권태원 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잘못 제가 드린 정보를 사용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하 님께서는 "자살 충동이 심할 때 데파코트, 데파킨이 도움이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데파코트, 데파킨도 도움됩니다. 이거는 기분 조절제의 영역이고요. 충동을 일정 부분 낮춰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일단은 자살 에 대한 충동이 정말 심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왜곡된 생각들을 확 좀 줄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조금은 더 같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주하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저번에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상담 바우처 시스템은 잘 돌아가나요?"라고 하셨는데 이 영역의 의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 건강 사업인가? 마음 돌봄 사업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10 회기까지 10 번의 상담을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 가시면 간단한 검사나 이걸 뭐 받은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이제 증명서 같은 거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를 가셔 가지고 뭐 "상담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입니다."라는 거를 뭐 소견서나 진단서로 인정을 받으시면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살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상담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 바우처로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저 상담 바우처를 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까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진료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좀 상담으로 빠지고 정신과 진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증상이 심한 환자들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의도가 쪼끔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정신과 진료 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진료 체계가 완성이 돼야지 예 1차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뭐랄까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상담받을 사람은 상담에서 빠지고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뭐 1차 의료기관이든 2차 의료기관이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진료를 거기에 그냥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담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진료 체계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의 응급 진료 시스템을 갖추는데 사용이 좀 돼서 빨리 자살 대응 시스템이든 뭐 급성기 질환 응급 시스템이든 이쪽에 대한 거를 갖춰 주시기를 정부에 정말 강력하게 예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의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그리고 상담도 이 상담 센터 등과 연계해 가지고 뭐 예방과 관리는 상담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증상이 도드라져 있는 경우에는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현 님께서는 자살 시도를 했던 환자분이 응급실로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조치하나요?"라고 하셨는데 1 번은 위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대한 걸 재평가하겠죠. 얼마만큼의 자살 위험성이 심각한 건지에 대한 재평가를 할 것이고 그 재평가에 따라서 예 '아 이거는 위험성이 높으니 예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되겠다.' 안전 확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2 번입니다. 2 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전 확보는 2 번밖에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책임을 맡겨야 되거든요. 가족들에게 불러서 뭐 "이 위험한 상황이니 24 시간 잘 감시하세요." 근데 그건 가족분들한테도 부담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24 시간 안전을 책임지겠냐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가족 안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족 한 개 다 전가하겠냐고요. 이번 시스템 일단 이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병원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 비자의 입원이라고 그러죠. 환자가 동의가 된다 그러면 동의 입원으로 갈 거고 동의가 안 된다면 비자의 입원으로 일단은 안전 확보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위험도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퇴원을 빨리 시켜서 외래 진료로 연계를 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진료 연계죠. 예.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예. 어 외래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예 그 안에서 이제 우울감이든 이 자살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저 정신 질환을 잘 치료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예. 근데 이 두 번째 영역이 가능하려 그러면 적어도 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유 님께서는 "선생님 마음은" 아 "마음은 누가 보듬어 주나요?"가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은 누가 보듬어 주나요?"죠. 저도 너무 요즘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특히 어제 같은 상황들이 생기면 어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냥 진료 시스템을 떠나는 게 내가 내 마음이 편한 건 아닐까?' 그리고 별도의 그냥 영역에서 뭐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방송하고 책 쓰고 또 위험하지 않은 영역의 상담 진료 뭐 혹은 상담만 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영역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오은영 선생님 병원 에 뭐 진료 이제 그만하신다고
기사가 떴죠. 물론 이제 다른 영역에서 아마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어 어떤 육아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 양육이나 부모 자녀 간의 갈등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또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의사가 진료를 포기할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사회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마음 건강도 중요하죠. 저희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피어 서포트라는 개념입니다. 피어는 이제 동료고 서포트는 지지죠.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건강한 정신과 선생님들 그리고 건강한 동료들이 예 저와 마음을 함께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이 먹먹한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또 힘이 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저와 가까운 배우와 이렇게 연락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힘들어도 절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자. 꼭 우리 힘들 때 서로 연락하자." 그게 피어 서포트죠. 동료 지지. 물론 뭐 배우가 저희 동료죠. 뭐 친구니까. 형, 동생, 친구니까요. 그러면서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서로서로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먹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자."라고 서로서로 응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나중에 소개를 좀 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신과 학회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역 내에서 음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명 지킴이 같은 거겠죠. 생명 지킴이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활동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는 안 된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여러 문화예술인계에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음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걸 또 좀 아우르실 수 있는 선배님들이 주축이 돼서 예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지금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나 활동을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고요. 기존에 있었고 그걸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많은 또 어떻게 보면은 관심과 또 지지와 응원과 그리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날님께서는 "자살도 유전인가요?"라고 하셨는데 물론 모든 질병에는 유전의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예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개개인의 어떤 영역 어떤 유전적인 영역 이런 거는 적어도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료적인 측면에서야 저희들이 이렇게 고려해서 진료를 봅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담론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예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사회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물론 예산과 인력과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좀 본격적으로 쪼끔 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오하님께서는
혹 2월 달에 정신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이 새로워진 점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오한님께서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지금 정신과 어떤 수가 체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처방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생길 예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질환과 관련된 응급 진료 시스템, 응급 대응 시스템, 예, 그리고 자살 응급 대응 시스템과 맞물려서 좀 진행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예정 고시된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진료 의지를 오히려 꺾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뭐가 방침이 나오거나 하면은 한번 또 좀 특별 주제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 시가 벌써 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PD님도 항상 저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넘어가서 아마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꼭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제가 충분히 또 참고해서 저도 뭐 이런 어떤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반영하고 또 저 역시도 또 이런 영역에서 역할을 꾸준하게 해 나가려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다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그죠. 다음 주는 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